경제학자의 서재.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무기로 교역국을 길들이려 하는 가운데 상대국의 관세 보복이 세계 경제공황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1929년에 경제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인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4월 미국 주식이 폭락이 시작되고 있다. 무엇이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는가? 존 F.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 대통령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저명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 중 금융만큼 역사를 하찮게 취급하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현재 믿을 수 없이 경이로운 세계를 이해할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기억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져서 원시적인 피난처로만 취급된다. 1929년의 대폭락 이후로 약 한 세기에 가까운 시기는 그 이전의 세기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과 관련한 우여곡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시기에 우리는 다수의 금융위기가 국가, 지역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모습을 보았다. 1930년대 대공황, 자본주의 대폭락의 시작. 1929년의 대폭락과 그 결과로 나타난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여겨진다. 역사를 통틀어 금융위기 연대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어렵게 얻은 교훈 중 일부는 이후에 발생한 폭락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곳이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좋은 지점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회복되었고 호황을 누렸다. 전화 및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확장, 광범위한 전력 보급, 자동차의 대량 생산과 같은 혁신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했다. 주식만큼 과열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 광란의 20년대로 알려진 1921년 8월부터 1929년 9월까지 경기가 확장되던 시기에 미국의 우량주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는 6배나 상승했다. 사람들은 도치감에 들떴고 주식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1927년 초부터 1929년 9월까지 주식의 시장 가치는 약 3배나 상승했다. 그러나 호황이 지속될 수는 없었고 한 달이 지나서 주식시장이 무너졌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주식 폭락이었다. 위대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상승하리라는 믿음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 대폭락 후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해 이전의 최고점을 향해 빠르게 되돌아갈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10,000,000에 달하는 재산 오늘날의 가치로 약 1억 7천만 달러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잃었다. 피셔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만 믿었던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처형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고 처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돈을 갚지 못했다. 1927년 경제는 완만한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경제 침체로 실업이 증가하고 생산은 감소했으며 디플레이션으로 알려진 물가 하락이 발생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은 이러한 주식시장 호황을 우려해 1928년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 금리 인상이 차입 비용을 상승시켜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훗날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린 1929년 10월 28일 다우 지수가 13% 가까이 하락해 10% 하락을 의미하는 조정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위축되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검은 화요일에는 다우 지수가 또다시 12% 하락해 약세장에 진입했다. 불과 2주 만에 다우 지수는 거의 50%나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뒤이은 대공황을 맞이해 주식시장은 몇 년에 걸쳐 계속 하락하며 1932년 여름 최저점에 도달했다. 다우 지수는 최저점에서 41.21을 기록했는데 이는 예전에 기록한 최고점에 비해 89%나 하락한 것이었다. 이 지수는 20년이 지난 195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대공황 이전의 최고점을 회복했다. 대공황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이 파산을 맞이했다. 주식시장이 급상승하는 시기에는 가계의 자산이 증가해 지출이 확대된다. 사람들은 주식 실적이 좋을 때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 주택 구매를 포함한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맨해튼의 주택시장은 뉴욕의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지급하는 상여금과 상관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차입 비용이 하락할 때 위험한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급변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가게나 기업은 예전 같으면 추진했을 법한 위험한 투자를 수지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지 않는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입자가 많아짐에 따라 은행과 대출기관이 공경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1929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부동산담보대출 연체가 은행 파산의 가장 큰 요인이었고, 놀랍게도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은행 중 약 3분의 1이 파산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은 노후를 대비해 평생 저축했던 돈을 잃었다. 미국 경제는 29%나 위축되었다. 물가는 약 25% 하락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했다. 미국 노동인구의 약 4분의 1이 실업 상태였고, 많은 사람이 절망에 처해 있었다. 당시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퓰리처상 수상작 분노의 포도에 통렬하게 묘사되어 있다. 스타인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것 대공황에 책임을 져야 할 탐욕스러운 놈들에게 치욕의 꼬리표를 달아주고 싶다. 그러나 1932년 2월이 되어서야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현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양적 완화 조치는 제조업 생산과 상품 가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해 여름에는 디플레이션이 잡힌 것으로 보였고, 연준은 불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경기 부양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 정책을 늦게 추진하고 조기에 중단한 것이 대공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또 다른 위대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공동 연구자 안나 제이콥슨 슈워츠가 1963년에 출간한 획기적인 저작 미국의 통화사 1867에서 1960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들은 이 책에서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통화 공급이 3분의 1만큼 줄어든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경제활동의 연료가 되어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식시장과 경제 모두 위기에 처했지만 연준은 통화 지원 정책을 뒤늦게 추진했고 너무 이르게 철회했다. 불황 속의 불황, 더블 딥의 등장. 1933년 3월에는 경제가 바닥을 쳤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자 추락하는 경제에 제동이 걸렸다. 1933년 3월 4일 토요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한 달에 걸친 뱅크런에 맞서 싸워야 했다. 다음 날, 루스벨트는 은행 휴무를 선언하고 은행 시스템 전체와 주식시장을 폐쇄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며칠이 지난 3월 9일, 연방의회는 긴급은행법 193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완전한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3월 12일 일요일,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노변담화에서 건전한 은행만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돈을 침대 밑에 감추는 것보다 다시 문을 연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미국 국민은 그를 믿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돈을 인출하기보다는 예금을 하려고 줄을 섰다. 은행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3월 15일, 주식시장은 하루 동안의 사상 최대 규모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날은 대공황의 전환점이 되었다. 루스벨트는 전임자인 허버트 후버가 3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불과 며칠 만에 해냈다. 어떻게 해냈냐고? 법안에 의해 뒷받침된 전례 없는 은행 휴무와 노변 담화가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빙 피셔는 1929년에 대폭락 시기에 겪었던 불운에도 어쩌면 그 때문에 유력한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을 개발했다. 기업과 가게가 부채를 상환하고 디레버리징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폭락 이후에 발생한다. 금융 폭락 이후 유가증권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 결과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보유한 유가증권과 원자재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러한 대출기관은 담보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니 기업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것이다. 기업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유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가격과는 무관하게 염가에 매도하게 된다. 가게도 부채 상환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어서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또 다른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기업들은 줄지어 파산하기 시작한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면서 차입을 할 수 없거나 뒤로 미룬다. 따라서 가격은 더욱 하락한다. 가격 하락은 앞으로 상품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미루게 한다. 결국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또한 은행들이 손실을 입고 파산한다. 은행들이 파산함에 따라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들 것이고 이는 뱅크런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대공황 시기에 두드러졌다. 1930년대의 붕괴 이전에는 예금보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니 은행들은 또다시 기업들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또다시 보유 자산을 염가에 매도하게 된다. 디레버리징이 완료될 때까지 이러한 역학이 부채, 디플레이션 순환을 추진하는데 이런 순환은 경제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고 여기서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세계적인 디플레이션도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미국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통화 가치가 일정한 비율로 금에 고정되는 고정환율 제도라 할 근본 이자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었다. 1931년 5월
오스트리아 당국은 투기꾼들이 실링화를 매도한 이후 자국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을 중단했다. 실링화와 금의 동등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투기꾼들이 파운드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도 매도하면서 이런 개입 중단 조치는 확산했다. 1931년 9월 영국이 근본이제에서 이탈하자 해외의 투자자들은 미국도 근본이제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해 보유한 달러와 자산을 금으로 퇴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투기꾼들은 미국 당국이 금 1트로이 온스당 20.67달러에 방어할 것으로 믿지 않고 달러화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1933년 3월 미국은 금 1트로이 온스당 35달러라는 새로운 퇴환 비율을 확립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본이제에서 이탈했다. 이제 투기꾼들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금 블록 국가로 눈길을 돌렸다. 이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매도하는 투기꾼들의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확대했다. 금 블록 국가들은 1936년에 자국 통화를 금으로 퇴원하는 것을 중단했다. 따라서 근본이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친 불황기에 디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1937에서 1938년에 미국은 불황 속의 불황이라고 알려진 더블 딥이라는 경기 침체에 빠졌는데 당시 GDP가 10% 하락하고 실업률은 20%로 상승했다. 정책 이반자들이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지만 그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통화 지원 정책을 조기에 중단해서 발생한 일이기도 했다. 1930년대 전반에 걸쳐 경제는 부채 디플레이션 순환에 갇혀 있었다.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이 되어서야 종식되었다. 1929년의 대폭락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장기간 이어져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위에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도치감에 모두가 속은 결과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이 재앙과도 같은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미래의 대폭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도 이런 교훈을 얻기 위해 먼저 대폭락이라는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도치감, 신뢰성 및 그 여파로 이루어진 세 단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에서든 주택시장에서든 혹은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든 도치감은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부채의 증가가 우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1929년의 대폭락은 경이적인 기술이 주식시장의 끊임없는 상승을 견인할 것이며 따라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믿음에 힘입은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준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여건을 완화하는 작업을 더디게 한 것이 대공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가 은행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선 것이 경기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루스벨트의 행보는 효과적인 은행 규제의 중요성, 특히 예금자들이 자기 돈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예금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정책은 대폭락의 여파를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1929년의 대폭락은 시장이 붕괴하면서 은행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낳았다. 체계적 은행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은행은 구제되어야 한다.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 신용 경색이 따르고 이는 이제는 돈을 쉽게 빌리거나 투자를 할 수 없게 된 기업과 가게에 영향을 미친다. 연준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은행을 정리하는데 미국 정부가 느리게 반응한 것이 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은행 위기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로 인한 대폭락의 여파는 신속한 회복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10년에 걸쳐 어려움을 겪었던 대공황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금융위기. 대폭락 이후에 얻은 교훈이 있었음에도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는 금융위기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위기, 주택 및 주식시장의 폭락, 통화 및 국채위기를 포함해 온갖 종류의 일련의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의 개방과 세계화와 함께 일어났다. 1970년대 이후 역외 금융과 외환 거래의 확산으로 시장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경기 침체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모든 규모와 형태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아우르는 일련의 금융재해가 정기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세계화 이후에 3세대에 걸친 외환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초 라틴 아메리카의 외환위기였다. 그 뒤를 이어 1992년에 유럽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독일 마르크화에 고정시켰던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 붕괴했다. 세 번째는 1997에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다. 이는 결국 튀르키예,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확산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저축대부조합 위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한때 번창했던 일본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극적인 붕괴로 무너지고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위기의 역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이러한 위기는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었고 세계의 금융시장으로 전파되었다.
그 후로 세계는 1929년의 대폭락 이후 최악의 체계적 은행 위기를 경험했다. 미국의 무분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기원을 둔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산업의 붕괴를 초래했고, 나아가서는 영국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다른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10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의 여파로 유로 위기가 닥쳤다. 그 결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였고, 스페인과 키프로스에서는 은행 시스템 전체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는다. 뒤이은 시장 붕괴는 그 규모가 역사상 가장 컸다. 금융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폭락했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대공황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로 금융 부문은 회복되었지만 실물 부문은 그렇지 못했다.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 조치들은 역사에서 얻은 교훈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혹은 무시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폭락의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 다음 대폭락은 어디에서 비롯될 것인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다른 부문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 규모 자체가 그 어떤 위기에도 아랑곳 없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지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진다. 그리고 중국의 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 중국 경제는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는 성장을 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를 피해갔다는 보기 드문 특징이 있다. 물론 중국 경제는 불안과 호황을 겪었지만 폭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유로 국가가 직접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여러 혜택을 제공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친 경제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채가 증가하고 취약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 경제도 위기를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위기는 아마도 진정한 대폭락이 될 것이다. 중국이 경험하게 될 위기의 성격과 충격은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다른 금융위기에서 본 것과 같이 부채가 도치감에서 비롯되고 각급 기관들이 신뢰를 잃는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위기에 몇 가지 요소가 관련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위기는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주택시장과 은행 부문의 붕괴였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규모의 금융 붕괴를 촉발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확실히 그랬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의 과열 이후로 다수의 국가가 부동산 시장 붕괴를 경험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모든 폭락은 어떤 식으로든 대폭락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금융에 관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 책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세계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으로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었습니다.